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제도의 여러 가지 표시법 중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해 주기 위한 방법인 단면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그림처럼 어, 겉에서 보이는 모습보다 안쪽의 모습이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그림처럼 점선으로 표시를 하죠. 보이지 않는 외형선 부분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해져서 알아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자르는 건 아니지만 마치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컨셉을 잡고 잘라진 면이 우리한테 보인다. 라는 걸로 가정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할 때는 잘랐다는 의미의 이런 선, 이걸 해칭선이라고 하죠. 해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단면도의 원리를 보여주죠. 자르고 돌린 다음에 자른 면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단면도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단면 하면은 항상 자른 거하고 안 자른 거고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런 평행한 나란한 빗금을 해칭이라고 하죠. 해칭하는 경우 우연히 도형의 외형선하고 해칭선이 평행하게 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평행한 선이 가능한 없도록 이렇게 해칭선의 기울기를 바꿔주면 좋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단면법은 자른다고 그랬죠. 자르는데 뭐 이런 것처럼 한 방에 잘랐을 때 충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처럼 사각형 구멍이 여기 있고 동그란 구멍이 여기 있는데 한 번에 다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칼질을 이렇게 자르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잘랐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경우 절단선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기 위한 칼이 지나가는 경로, 요거를 절단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절단선이 복잡한 경우에 한 군데 한 도형에 표시를 할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립도인 경우 여러 개의 부품이 결합되어 하나의 어떤 제품, 하나의 어떤 유니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경우에도 속에 숨어있는 부품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서로 부품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면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이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고 요 구멍 바깥쪽으로 원통형인 물체, 해칭이 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원통형인 물체, 파이프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있는 하우징이라고 칩시다. 하우징은 이 방향으로 해칭되어 있는 이 바깥쪽 부분이 끼워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부품, 하우징과 이 파이프가 결합돼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핀이 가로질러 꽂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칭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립도의 해칭에 관해서는 뒤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단면, 즉 자른 면을 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해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해칭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단순하게
서로 평행한 가는 실선으로 나란하게 기울임을 가진 선을 그려줍니다. 이 경우에 이름을, 패턴의 이름을 정해놨는데, NC31이라는 패턴이고, 이 중에서 그릴 때 보면 가장 쉽게 간단하게 빨리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기계제도에서는 이거를 가장 많이 씁니다. 토목건 쪽에서는 콘크리트나 잔디를 심기도 하고, 건축물에 보면 담장에 그물도 있죠. 이런 식으로 벽돌을 쌓기도 하겠네요. 여러 가지 있는데 기계제도에서는 복잡한 거는 시간 많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요거만 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면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칼질을 어떻게 해서 자르느냐 그건데요.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처럼 이런 둥그런 원반형 물체를 한 번의 칼질로 반으로 뚝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는 경우를 전단면도라고 하죠. 혹은 온단면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전단면도를 나타내는 경우는 조금 전에 영상처럼 한 방에 뚝 잘라서 잘린 면이 우리한테 평면으로 보이게 자르고 돌려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할 때 구체적으로는 잘려서 생기는 요 외형선 있죠. 원래는 안 보이지만은 잘렸기 때문에 보이는 그 외형선은 마치 보이는 것처럼 굵은 실선으로 다 표시를 해주고 그러는데, 물론 원래 있었던 자르지 않아도 보이는 이런 외형선은 당연히 굵은 실선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해칭은 당연히 항상 가는 선으로 해야 됩니다. 외형선하고 구별이 확실히 돼서 외형선보다 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선은 가는 1.3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단면도에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잘랐다고 해서 잘린 면만 표시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단면도에서는 실선만 그려야지 숨어 있는 게 저 뒤에 있으니까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단면으로 했는데 단면으로 안 한 것처럼 그 숨은 외형선을 점선으로 표현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틀렸을까요? 잠깐 얼른 한번 더 봤을 때 한 번에 칼질을 했을 때, 즉 이게 한 번에 반듯하게 잘랐든 구부려 가면서 잘랐든 한 번에 자른 단면은 해칭의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위하고 아래가 서로 수평축에 대한 대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해칭의 패턴은 똑같아야 된다. 한 번에 자른 단면은. 자, 이런 네 가지 잘못된 거가 있죠. 제대로 된 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르지 않아도 보이는 외형선은 굵은 실선, 그 다음에 잘라서 보이는 외형선은 마찬가지로 굵은 실선, 그리고 숨어있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의 외형선은 절대 표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패턴은 외형선하고 구별되게 좀 흐릿한 선으로 같은 패턴을 써야 된다. 여러 조각일지라도. 자, 그럼 단면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 또 다른 단면법. 전단면도 있으면 전체 자르는 거 말고 반만 자를 수도 있겠죠. 반단면도라고 하는데, 혹은 한쪽 단면도라고도 합니다. 자, 둥그런 원반형 물체를 반으로 뚝 자르면은 전단면도 헷갈리면 안 되죠. 그거의 반, 그러니까 전체 자른 거에 반만 자르는 거.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땐 4분의 1만 똑 떼내는 거죠. 그래서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잘라서 요 화살표 방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은 남아있으니까 외형선만 보여주고,
위에는 잘라서 단면이 보이니까 단면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전단면도처럼 이렇게 잘라서 생기는 외형선 모두 표시해주고 은선은 표시하지 않고요. 은선 표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해칭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반단면도를 나타낼 때는 잘랐을 때 방향에 따라서 수평으로 잘랐다 그랬을 때 단면도가 위에 가도록 배치를 하고요. 수직으로 잘랐다 그랬을 때 단면도가 오른쪽으로 배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시험에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거를 자르는 경우 이리저리 뭐 지그재그로 자르는 거 여러분들이 지그소우라고 들어봤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조각 맞춤, 퍼즐 맞추기 그림 할 때 이렇게 자유롭게 막 자를 수 있는 톱이 지그소우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자르는 것처럼 여기서 이 방향으로 잘라서 이 구멍을 나타내주고 다시 옆에 구멍으로 이동한 후에 다시 이쪽으로 잘라서 이쪽 구멍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왼쪽 구멍, 오른쪽 구멍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자르고 요거를 잘랐는데 어떻게 잘랐다 라는 거를 절단선을 이렇게 그려서 표시를 해주는데 지그소가 지나가는 요 경로를 표시해주고 화살표를 그려주는데 이쪽에서 보았다 라는 의미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절단선을 표시하는 데는 시작과 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의 이름, 끝점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혹은 복잡한 경우에 중간에도 번호를 붙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절단선은 시작하는 부분 굵은 실선으로 표시해주고 끝나는 부분도 굵은 실선으로 표시해주고요. 그리고 경로 전체는 가는 일점세선, 중심선하고 똑같죠. 가는 일점세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에 꺾이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굵은 실선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두 개의 면이 생겼지만 하나의 면을 자른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계단 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부품들은 여러가지 좀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기어입니다. 기어를 얘를 자르는데 뭐 반단면도하고 비슷하게 잘랐어요. 위쪽은 수직으로 잘랐고 아랫부분은 대충 어정쩡하게 뜯어낸 것처럼 잘랐어요. 그래서 뜯어낸 부분처럼 자른 걸 파단선이라는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유곡선이나 혹은 스플라인선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잘려있는 이 윗부분, 이 부분을 암, 홀디브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잇몸, 그 다음에 이 구멍이 있는 주변 부분을 보스라고 하고 모든 기어에는 키가 이렇게 키홈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키홈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단면도하고도 비슷하지만은 그냥 자유롭게 깨뜨린 부분이 있는 이런 형상의 부분 단면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키가 꽂아져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축이라는 이런 부품이 있습니다. 축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키하고 축가 꽂아놨을 때 서로 빙빙 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기어에 기어에 키홈을 팠다고 그랬죠. 키홈. 그 다음에 축에도 어떤 돌기를 형성하기 위한 홈을 파는데 돌기를 형성하는 건 아니고 키라는 요 사각형의 직육면체의 어떤 쪼가리 작은 부품을 풀리와 요 축 두 개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꽂아줍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을 잘못했죠. 키하고 축이 서로 헛돌지 않게가 아니고 기어와 축이 헛돌지 않도록 키를 삽입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축은 원통형 물건으로 특별할 게 없는 모양이죠. 근데 특별하게 키 홈이 있다, 여기도 키 홈이 있다, 이런 부분을 부분 단면도로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 이렇게 생긴 물건인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요 구멍과 요 구멍들, 요거는 예를 들어서 축이나 베어링이 들어가기 위한 구멍, 요거는 이 부품을 어딘가에 고정하기 위한 볼트, 즉 나사가 들어가기 위한 구멍이 4개가 있죠. 그래서 대칭이라서 반만 나타낸 거고요. 자를 때 이렇게 잘랐겠죠. 이 부분 자르고 어디론가 대충 와서 다시 이 부분을 자르는데, 이렇게 계단 단면도로 하기에는 너무 모양이 복잡하니 부분 단면도로 이 부분만 나타내고, 그 다음에 부분 단면도로 이 부분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우측면도에다가 이 부분을 나타냈네요. 왜냐면 이 부분은 서로 본체하고 겹치니까 이 부분은 다른 데하고 안 겹치니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네요. 자, 그 다음에 회전 단면도를 한번 볼까요? 회전 단면도를 위한 부품은 이런 어떤 회전암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품인데요. 중심이 되는 원통이 있고요. 물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작은 원통이 있는데 그 두 개 사이를 연결하는 이 부품을 암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얇은 판으로만 연결하면 위아래로 좀 낭창낭창 약하니까 수직으로 이런 구조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추가로 덧대는 거를 리브라고 하죠. 갈비뼈, 갈비처럼 어떤 힘을 더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 리브라고 하고, 리브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 형상을 나타내기에는 일반적으로 나타내기에는 그 형상, 이 단면의 모양을 나타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리브만 별도로 잘라서 보여주는 방법인데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방법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이 방법인데, 요거의 평면도를 그냥 그리고 요 리브 요 부분을 잘랐다, 절단선을 그려놓고요. 절단선 쭉 연장해서 요 자른 부분의 형상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밖에다가 그려주는 겁니다. 이때는 굵은 실선으로 그려주고 외형선을, 그 다음에 해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가해 방법은 그냥 평면도 그려주고 이 내부 리브 형상의 단면의 형상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 위치에 가는 실선으로 외형선으로 리브 형상을 그려주고 그냥 그 자리 해칭해 주는 거. 좀 별로 그다지 선명한 방법은 아니고, 또 두 번째 나아본 방법하고 요 2가지를 많이 쓰는데요. 요거는 조금 전에 부분 단면도 할 때 파단선 썼었죠. 이 두 부분은 연속성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깨뜨려서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잘랐을 때 단면의 외형선을 굵은 실선으로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해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3가지 표현법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했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우리 크레인 끄트머리에 있는 이런 갈고리 보면은 무게는 가볍고 그 다음에 힘은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위치마다 단면의 형상들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둥그렇게 생겼고 이 부분은 부채꼴로 생겼다라는 거를 회전 단면도로 나타내 주었죠. 여기서 회전은 뭐냐면은, 여기서 볼까요?
자른 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쪽에 그려놔야 되는데 자른 면에다 그대로 표시하는데 마치 90도 돌린 것처럼 나타내는 것. 아니지. 90도 돌려서 그 자리에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다르죠. 표현 방법이 나타내는 부분이 90도 회전된 거죠. 그래서 회전 단면도라고 하고요. 뭐 리브는 통상 이렇게 숨어 있는 그 위치에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요 갈고리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모양이 뭐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조합 단면도.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단면법을 한꺼번에 막 섞어서 써요. 그러면은 막 섞었으면 설계자만 알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절단선을 표현을 해줍니다. 회전 단면도 아니 조합 단면도는 회전 단면도는 이렇게 해서 90도 단위로 자르는 경우 반단면도, 그 다음에 어정쩡하게 이렇게 잘라서 회전한 모양으로 나타내는 거를 회전 단면도라고 하는데 반단면도하고 회전 단면도를 섞어서 이렇게 잘라서 요 반단면도 부분을 그냥 정상적으로 나타내주고 회전 단면도로 자르는 거는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평면도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위치가 사이즈가 안 맞죠. 그래서 반드시 회전 단면도를 위한 절단선은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또 조합 단면도는 이렇게 생긴 물건도 마찬가지로 자르는데 이렇게 잘랐다. 즉 입체도에서 보면은 이렇게인데 중간을 이상하게 건너뛴 다음에 이렇게 잘랐죠. 요거에 정면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잘랐고, 그래서 마치 한 방에 잘랐더니 이렇게 생긴 것처럼 보인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숨어있는 단면도, 요 리브를 나타내는 부분, 회전 단면도죠.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내는 게 조합 단면도이니까 반드시 절단선을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렇게 잘라서 마치 그냥 구부러진 관이 아니고 한 번만 기역자로 꺾어 있는 관처럼 마치 그려준 거죠. 대신 단면도와 평면도는 둘 다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또 조합 단면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그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형상인 경우 다수의 단면도를 그려줍니다.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물건의 경우, 자, 평면도 봤을 때 AA로 잘라서 이렇게 생긴 단면이고, 그 다음에 BB로 잘랐을 때 이렇게 생긴 단면이고, 그 다음에 또 계단 단면도로 CDEF로 잘랐을 때 이렇게 생긴 형상이다 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가지의 단면도를 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뭐 형상이 복잡한 축이라서 여러 개의 단면도를 사용을 했죠. AA 잘랐을 때 축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키움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B를 잘랐을 때 이렇게 생겼고 키움은 양쪽에 있고, C를 잘랐을 때 키움은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D를 봤을 때 키움이 위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딱 하나의 단면도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 혹은 점선으로 나타냈을 때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조합 단면도 중에서도 여러 개의 단면도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 단면도라고 하는 이유는 이쪽에는 부분 단면도, 여기도 부분 단면도를 사용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조립도를 단면도로 표현하는 것, 요거는
하나의 도면에 여러 개의 부품이 결합되어 있어 전체를 나타내는 거를 조립도라고 하죠. 조립도는 그래서 부품이 뭐 최소 뭐 2개 이상, 많으면은 수십만 개짜리 그리는 조립도는 잘 없겠네요. 뭐 몇십 개나 몇백 개 정도의 부품이 표현되는 그런 조립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베이스가 있고, 몸체는 이 방향으로 해칭되어 있는 걸 몸체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축이 가로지르고 있고, 베어링이 양쪽에 지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엔 뭐가 있죠? 작은 기어, 이쪽엔 큰 기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 가지의 부품들, 그러니까 결합용 부품, 체결 부품이라고 하죠. 그것들로 조립이 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잘랐으니까 해칭을 한다 그러면은 해칭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이해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조립도를 그릴 때 단면도를 그릴 경우 길이 방향으로는 해칭하지 말자라는 그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길이 방향으로 해칭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축은 원통형이기 때문에 뭐 길다란 형상이라는 건 대부분 알죠.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해칭을 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특정한 일부분의 형상은 부분 단면도로 나타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큰 것, 어, 크게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것들, 결합을 위한 체결 요소 부품이라고 하죠. 체결 요소 부품이 뭐냐면 볼트, 너트, 와샤, 그 다음에 핀, 그 다음에 멈춤 나사, 키, 이런 것들은 이제 체결용 부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길이 방향으로 해칭을 하지 않는다. 이런 작은 부품들은. 자, 그 다음에 또 베어링의 강구. 베어링에는 크게 뭐 즉 볼이나 원통 롤라, 원기둥 같은 게 들어있죠. 이런 작은 부품들이고 많이 들어가 있는 건 굳이 해칭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어에 있어서 암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 암 이쪽을 해칭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어의 이빨, 기어의 이도 해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해칭한 뭐 큰 기본적인 형상과 해칭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서로 구분이 잘 돼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몸체 이런 리브 부분도 전체 해칭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단면을 위한 회전 단면도로 그 부분만 해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립도를 그릴 때 당장 여러분들이 뭐 조립도를 당장은 안 그리고 조금 이따 나중에 연습 문제로 한번 그려보기는 할 텐데요. 이런 원칙에 따라서 그려주면은 조립도가 구분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단면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과제는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단면도는 겉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표현하고요. 뭐 이런 자잘한 설명이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단면도의 종류도 이렇게 있네요. 이미 이야기한 거니까는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단하면 이해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부품은 절단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조립도에서 한번 봤죠. 자, 단면법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뭐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단면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